연례가 아니라 제가 제 전공이 국제개발 이런 쪽이라서 몇 가지만 저는 단상들이라서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소망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결이 되는데 WHO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WHO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랄까 생각이 언론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금 빼겠다 바이든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셀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진가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사스 등등 미리 이제 리스트업을 했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인데 WHO가 지금 85%가 소위 얘기하는 난토 펀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런터리 컨트리뷰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연합을 붙여서 지원하는 국가들이 원하는 어떤 섹터라든가 원하는 이제 타겟을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에는 어세스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WHO가 쓸 수 있는 돈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총장이 컴팩스 한다면서 기사 그 인터뷰한 적 있어요. 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싶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이미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어 펀딩이라는 방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국이 코어 펀딩을 늘리자면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고민은 이거를 인태 쪽으로 끌고 들어오면 인도 대통령의 다양한 지금 주체들이 있고 거기에 인도 들어와 있긴 한데 이것을 일종의 공공기금화하는 방안을 하나 좀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국과 선진국과의 어떤 백신 불평등이라는 것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겠지만 인태 지역 내에서의 어떤 공공기금, 백신 공급망을 재편하고 그리고 공공재화시킬 수 있는 기금을 누군가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질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꺼내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상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가비라든가 다양한 글로벌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망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한국이 주도하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하는 게 첫 번째 재원이라 판단 재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프리카 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 의제가 올라갈 텐데 저도 이제 공동 기획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역량 내지는 허브 시스템을 하나 구축한다라는 것을 한국이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공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안을 만든다면 WHO나 다른 이 펀딩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같이 연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리저널 허브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할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관계국들이 사실상 본국의 어떤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재정 투입은 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이라는 것은 논의는 가능하나 이게 사상 누각의 가능성이 있어서 리저널 베이스로 가는 것을 일단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게 인태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하나의 허브가 가능할 것 같고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허브에 대한 한국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한번 이번쯤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 정도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 썼죠? 사실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약간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 어,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비저널라이즈된 어떤 이니셔티브가 한번 시도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은 SARS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번에 이제 아시아에 있었고 이제 고병원성의 이제 에볼라 같은 질병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인구가 되게 밀집된 이제 아시아의 특성상 아마 다음번 팬데믹도 아시아에서 발아야 될 호흡기 감염성이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 글로벌 팬데믹 기금 펀드 논의가 있는데 아시아만의 팬데믹 펀드 기금 구성 그리고 이제 아시아만의 리저널한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구축을 하고 리저널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한번 좀 제시를 하면서 아시아가 약간 좀 모델을 제시하면서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대로 각 리전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각 리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리전의 전략들이 모아져서 글로벌한 어떤 협력의 틀을 오히려 좀 제시하는 그런 접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한번 좀 그런 접근을 적극적으로 좀 제안도 하고 따라가기만 할 게 아니라 제시도 하는 국가로서 한번 역할하는 것도 좋고 아시아에서 그런 기금을 제시를 하면서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주는 또 국가로서 또 혹은 그런 도움을 주는 또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제어는 이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한 어떤 이제 다자주의적인 이제 전 세계의 공급망을 효율성 있게 이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의 바틀렉을 줄이고 뭔가 이러한 메커니즘이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코백스 패실리티가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뭔가 시도를 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고매한 나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티라테럴리즘의 어떤 이제 관점을 지속적으로 또 살려 좀 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다음번 팬데믹 때는 좀 효과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가서 이제 코백스 패시리티도 또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인류 사회가 다 같이 한번 경험해본 코백스 패시리티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팬데믹 트리티도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팬데믹 트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이라든가 기재라든가 어떤 법안적 성격의 국제사회의 협약을 좀 잘 준비를 해서 다음번 팬데믹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인, 조금 더 신속하게 백신이 연구 개발도 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도 되면서 글로벌한 레벨에서의 헐드 이뮤니티를 신속하게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메커니즘 기제를 소위 좀 영속성 있는 그 팬커백스 패실리티 2.5 같은 개념으로 단시적인 이번 코로나 때 잠깐만 있었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어떤 대응 메커니즘이 조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게 팬데믹 큐티와도 연계가 되고 그러한 곳에 이제 팬데믹 기금 등의 개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제안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어떤 좀 측면인데 사실 한국이 이제 글로벌 트레이딩 허브 백신 아이버 매니팩처링 허브를 이제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이제 글로벌 백신 공급망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어떤 미래 팬데믹 개념에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여기저기 되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만큼의 국가적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는지는 조금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글로벌하게 기여를 하는 바이오 매니팩처링 트레이닝 포고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그거를 통해서 막상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던 측면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왕 이 시작한 거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WHO에게 바이오 매니팩처링 트레이닝 허브라고 지정된 김에 이 부분을 정말 미래 팬데믹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도 기여하고 나름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갈 수도 있고 미래 팬데믹 대응하는 메커니즘 안에 이게 어떻게 역할할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저희 한국이 제시를 하면서 또 나름 한국이 이제 그 중추적 글로벌 허브국가라는 뭐 개념이 이번 정부에 있었는데요. 그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한번 실현해보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안 될까. 다만 그것을 이제 김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하게만 너무 그랜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한번 또 아시아 지역에 집중해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한 말씀을 해보신 거죠. 뭐 지재권 여기까지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사실은 그 이 백신 공급망, 그러니까 백신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이슈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WTO가 사실은 굉장히 그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WTO는 잘 아시겠지만 무역의 원활화, 그러니까
그 기업들 친화적인 그런 국제기구죠, 사실은. 왜냐하면 무역의 주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의 그 어떤 투자 장벽이라든지 무역 장벽을 제한을 하고 완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재권은 사실은 약간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혁신을 더 잘해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더 많이 팔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지재권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한테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기술 보호의 이슈인데, WTO에서 이번에 지재권의 일시적 유예를 허용하는 그런 강력 결정을 내린 그 회원국들이 다 합의하에 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WTO라는 어떤 다자무역 체제의 정책 기조의 변환을 시그널링을 하는 그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선진국들의 그 소속된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런 사안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약간의 이제 WTO의 역할이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자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WTO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퇴색이 되면서 약간 유엔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이게 시대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재권 유예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백신 접종률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예 결정이 굉장히 전격적인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접종률은 82% 정도인데 개도국은 2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수치적인 차이를 보면 어, 이러한 지재권 유예 문제도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전문가들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지재권 문제로서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개도국들의 백신 생산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생산 능력도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기술 이전, 생산 기술의 이전이 이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생산 기술이 이전이 되더라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운송을 하고 엔드 유저에게 이게 공급까지 되려면은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지원, 각국의 ODA 정책, 국제사회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조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WTO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보면 사실 이러한 개도국의 역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원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백신의 원재료나 백신과 관련된 여러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백신 공급망 자체가 초국경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통상의 이슈로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의 여러 조치들과 정책들이 결국은 백신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는데 결국 WTO가 하는 것은 이제 무역 원활화를 개선시키는 일, 그 다음에 수출 규제를 제한하는 일, 그 다음에 투명성을 더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역 원활화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무역 원활화 협정이 체결이 되긴 했지만 백신과 같은 그런 펀지빌리티가 높은 의약품이나 그런 의약 물질에 대해서는 통관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추가적인 어떤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또 한국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WTO 회원국으로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도의 수출 규제 사례가 주변국, 특히 방글라데시나 이런 주변국들한테 굉장히 그 백신 접근권에 대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을 통해서 또 봤듯이 이 수출 규제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출 통제 자체가 코로나19 때 뭐 마스크라든지 필수 의료 장비, 필수 수출 통제가 사실 거의 두세 배 늘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수출 통제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보건 안보, 경제 안보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건데 인도의 사례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뭐 정치적인 행사로 인한 그 코로나의 확산
대해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안보의 문제로서 수출 통제를 실시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보건 피해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수출 통제 자체는 사실 WTO의 영역이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 수출 통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각국의 자국 이익에 기반한 어떤 경제안보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WTO가 또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신 공급망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수요 공급이 잘 매칭이 안 되는 이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백신 원재료가 부족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이제 데이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망 재편 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early warning system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되고 있는데 백신 공급망에 있어서도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좀 한국에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백신 공급망에도 좀 전용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사업으로서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늘 얘기를 듣고 생각난 정책 제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균 교수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리저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레귤러토리 이슈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다. 이게 왜냐면 그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WHO 기준으로 머추리티 레벨 4 ML4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나 백신, 바이오 쪽 다 해서 둘 다 이제 최고의 이제 그 규제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아직 이제 그 아세안 컨트리들은 그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 높은 게 이제 ML3 정도 되고 싱가포르가 ML4긴 하지만 이제 제약 분야로 어쨌든 그 제롬 총장님이 이 얘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하셨던 얘기인데 그 아세안 컨트리를 묶으면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인도나 중국은 빼고 하지만 거기가 아직은 그 수준들이 낮아서 그 실질적으로 제가 아세안 컨트리에 있는 백신 매뉴팩처러들 한 달쯤 전에 모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서로 간에는 한 나라에서 허가가 되면 다른 나라에 허가가 돼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좀 이렇게 같이 쉐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각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 제롬 총장님 말씀하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아마 한국이 아시아에선 제일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일본 말고는 일본 오랫동안 이제 이런 수준 유지였고 한국이 어, 이런 것들을 좀 리딩해서 아세안 컨트리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남미의 파워처럼 파워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어떤 백신의 구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하는 하나의 국가처럼 해서 이 백신 구매라든지 여러 공급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저널한 이런 것들을 한국이 좀 주도해서 처음에는 물론 이런 레귤리토리 교육이라든지 트레이닝 같은 걸 많이 해서 그 수준을 다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백신 승인이 날 때 같이 이제 허가도 내주고 이제 이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이 리저널하게 좀 됐으면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 번 이제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들도 상당히 이 아이디어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백신을 해도 이 생산을 해도 사실은 이익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녹시자도 지금 백신을 거의 다 접었고요. 국내 사실 아시겠지만 백신을 하려는 기업들이 애들 인구수가 너무 낮아지면서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같이 있긴 하지만 백신은 필수제로서 대한민국 정부도 80%까지는 자립을 해야 된다는 지금 의지를 발표하고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큽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장점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리저널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국가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역할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GBC가 저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우려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처음과 의지가 좀 달리 지금은 좀 예산도 훨씬 많이 줄이는 것 같고 이건 정말로 좀 뭔가를 기여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사실 글로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에서만 해도 1조 5천억 정도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도 좀 같이 한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좀 뭔가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시간관계상 좀 짧게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리저널한 접근 그리고 좀 더 스페시픽한 접근, 구체적인 접근. 왜냐하면 문제가 사실 다 다릅니다. 그 나라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리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리전의 어떤 문제점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료계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백신을 자체 생산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을 오픈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국가 경쟁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현재 예산 다 감소했는데 원조는 늘었죠. 4조에서 6조, 40 몇 프로 늘었죠. 사실 그게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 영향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제 코비드 19 때 그래도 외국에 뭐 돈을 내 가지고 그걸 받은 게 이제 연대에서 그걸 받았죠. 코비드 19 백신 개발하는 그걸 이제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경쟁력은 있죠.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시장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자체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 큰 회사도 있는데 제가 한번 국내 제약회사 계신 분하고 이제 뭐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임상 약 신약 개발은 1상, 2상, 3상인데 1상만 해가지고 대개 한 150억, 200억에 사가지고 1상 개발하면 그걸 1,000억이래 팔아요. 800, 900억. 1상밖에 못해. 1상이니까 효과가 좀 정되면 결국은 화이자에 다 가는 거예요. 얀센이랑 다국적 기업에. 왜냐하면 3상을 할 만한 그 돈이 몇백이 들어가는데 그걸 국내 리스크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일상에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냥 대팔면서 그런 수준인데 다국적 기업이 결국은 그런 걸 다 독점할 수 없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연대에서 3천억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개발을 앞으로 이제 뭐 6년인가 7년 계획에 그 개발을 하기로 해서 그걸 기대하는 거죠. 또 하면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큰 뭐 길게 내다봐서는 국내에 그게 백신을 어떻게든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는 이미 여러 가지 뭐 백신을 다 만들었죠, 우리가. 근데 이제 메신저 RNA 바이러스 못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 그거 하면서 연대에서 모든 나라 MOU를 맺었더라고요. MOU 맺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하기로 해가지고 맺었는데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로 기술이 될지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돼야 될 거라 생각해요. 정말 그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걸 정말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해야지 국가적으로 하자는 거 아까 좋은 말씀 많은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스 때가 정말 아시아 중에 시큐리티 보안 국제보건에 대한 시큐리티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국가 경쟁되고 이래 됐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게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정책을 만들게 하고 설득력 있게 그런 경제적인 분석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사실은 계속 에볼라 빼는 거 다 아시아 쪽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 로컬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크게 이제 났으니까 사스가 사실은 아시아 전체가 인보되고 큰 문제 이슈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끝나고도 지금까지. 근데 코로나 또 했고 해서 그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위기의식 내게 코로나 끝나자마자 모든 게 다 중단된 거예요. 사실 그게 나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기업은 이윤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윤을 그냥 하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성이나 그런 거 봐서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정말 그래도 뭐 이래 해가지고 뭘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면서 주도를 해야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리딩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좋은 말씀 나왔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그게 우리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종욱 박사가 이종욱 박사가 이래 백신의 왕이죠.
백신 황제라 별명이 백신의 황제예요. 왜 그분이 뭐 WHO에서 일하면서 계속 그런 걸 하면서 주기적으로 인류가 50년 주기로 팬데믹하는 인펙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나타날 때가 됐다. 그래서 본인이 WHO 사무총장 할 때 정말 전 세계 돌아 뭐 본인 말로는 구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펀딩을 모아가지고 WH 지하벙커에 이래 만들어져 전부 전 세계 네트워크. 그게 난 WH가 제대로 역할을 두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지하벙커에 전 세계가 팬데믹 되도록 그 절대 고립돼 딱 격리돼서 거기서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이슈를 드디어 만들었는데 왜 발생 안 하지? 그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메르스 사스 이래 포브르센트 WH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희생하면서 어떤 걸 해서 WHO가 이만큼 그런데 WHO의 역할은 사실 기대하는 게 굉장히 그런 조직이 있지만은 그 일은 이미 할 수 있는 조직이 이번에 정말 넘펑션하는 아까 얘기했죠.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WHO 정말 돈이 없죠. 다 꼬리표 달린 돈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가 있는 조직도 활용 안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어블한 그러고 결국은 이 국가 이익 그리고 정치권을 얼마나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죠. 사실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설득하게 했는데 그거는 저도 뭐 여러 개 있으면서 그런 의과학자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런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의과대학을 대학원으로 바꿨잖아요. 학부에서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1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이게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악마의 디테일인데 정말 이래 다 좋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게 연결이 될까 그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점점 뭐 아까 이제 그 인도에서 그냥 금지시켰잖아요. 아시아 쪽에 가장 큰 백신 만드는 데서 수출 금지 딱 하니까 이게 정말 이런 국가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게 무기화하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걸 뛰어넘는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때 누군가는 그런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국내에서 그런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 뭐 국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점이 미국은 정말 이게 정말 그 미국 CDC가 그냥 그 한 말을 화이자나 뭐더라 그 콧방귀 끼는 그 정도 수준인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통상이 그 미국은 그 개인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한 거는 저는 이제 뭐 그 국민들이 정말 이제 정부 거버넌스에 정말 절대적으로 따르고 사실 그게 백서가 나오면 이게 좀 그게 잘한 거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K방역이라는 그 이래 그런 게 그거 하면 그래서 백신이 사실은 백신은 과학인데 그게 니글리티 됐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큰 착오였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백서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니까 또 이래 학자들이 건드리질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코비드 19 하면서 정말 그 시행착오를 백서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반복 안 해 그런 걸 겪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학계에서는 정말 많은 할 얘기 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일단은 저희들이 백신을 일단은 뭐 정부에서 그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제 뭐 정부에서 도네이션 해가 그걸 받아가 이제 3천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역량은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생명공학에 대한 역량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쉬운 거죠. 간단한 거죠. 우리가 정책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어떤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저는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뭐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일단은 그 이제 국제보건 분야에서 글로벌 레벨에서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그 리저널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김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우리가 그 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실천 가능한 건 어떻게 될지 그렇게 그
그 세 단계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보건 분야에서 지난 2년간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이제 핫 이슈는 당연히 하나는 팬데믹 트리티였고 하나는 팬데믹 펀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2021년도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WHO 이제 특별 회의에서 팬데믹 트리티를 디자인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 2021년 10월쯤에 G20에서 팬데믹 펀드를 만들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팬데믹 트리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일단 한 1년여의 과정을 거쳐서 초안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특히 주의 깊게 팬데믹 트리티가 이제 당연히 국제보건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시민사회에 이렇게 열어놓는 이제 세션을 만들거든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근데 외교부에서 네, 저희 한국에서는 거기 시민사회로 등록한 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제보건연구센터를 그런 이제 급하게 시민사회 센터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제가 자격으로 계속 이제 그걸 좀 팔로우하는 그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게 날라오는 것 같아요. 줌회의에 참석해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부터 반성이 되는 게 원래는 이제 처음 마음은 매번 이제 참석해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은 외교부 쪽이건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그쪽으로 정부 간 협의체거든요. IMB인데 정부 간 협의체 쪽에 직접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이 좀 사그라들고 하면서 저부터도 네, 그거를 처음 마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결정해서 날라오는 소식을 이제 계속 받고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제보건이나 개발협력 이런 정책 연구자들은 이 팬데믹 트리티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그러니까 하드로하고 소프트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드로 중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류의 그걸로 정해질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전 세계 관련자들이 지켜보던 거였는데 결국은 법적 구속력이 이제 약한 그러니까 적어도 토바코 컨트롤 컨벤션 정도의 그런 구속력이 있는 컨벤션 형태로 정해지길 바랬는데 결국은 이제 당사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하고 관심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팬데믹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버넌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의 이제 금융 중개 기금 형태로 팬데믹 펀드를 운영을 하기로는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WHO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망이 이제 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이런 펀드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다시 그런 영향력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월드뱅크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데 시민사회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팬데믹 펀드를 별도의 기관으로 월드뱅크가 직접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CSO에서 하도 이제 심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제 다시 그냥 월드뱅크가 이제 관리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신탁기금 그런 형태로 가기로 했고 지금 이제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프로포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라고 할 때 이제 아까도 그런 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김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다자주의 형태의 이런 정책을 다 같이 만들고 정말 그 구속력이 있고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이 두 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인태까지는 아니고 아태 지역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멎지 않아가지고 그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더니 지금 목이 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듣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지역 협력에 대해서 그 아태 지역의 그 보건 안보에 관한 그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지역 협력의 의미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제보건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그 다자주의적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온 그 협력이 과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저부터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지역 협력에 대한 문의아니지만 그런 이제 그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본 결과 저의 결론은 아까 윤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태 지역의 인구 밀집도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프록시머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랜덤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부터 사람을 매겨 물론 이제 비행기 같은 운송 수단을 통해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프록시머티를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헤테로지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스탁파일링을 하는 위치 같은 거, 개수 같은 거 이런 걸 정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는 그런 지역 협력이 의미가 있고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자주의 이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사례를 꼭 봐서라기보다는 그 지역 수준의 그 협력이나 정책 개발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정말 이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김우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실제 정책으로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한 번 안 됐다고 거기서 멈추면은 정책 연구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이렇게 계속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 차원의 기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기금을 만들었을 때 그 기금으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번 토론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공급망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백신 자체가 경제적 의미의 공공재라기보다는 왜냐면은 이제 백신을 공공재라고 하실 때 제가 생각한 거는 경제적 의미의 그러니까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따른 공공재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가치를 위한 굿이라고 그렇게 이제 또 다른 한자를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쓰고 계신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고 오히려 그런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공급망을 이렇게 정비하고 다듬고 하는 공급망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 자체가 공급망 자체가 공공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재의 문제점은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기금을 가장 먼저 이렇게 써야 될 게 향후 팬데믹이 왔을 때 백신의 구매를 위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되겠지만은 팬데믹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그런 공급망의 단계에서 어디가
이제 가장 그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더 구체적인 그런 정비를 위한 정책을 그 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쪽에서 상의를 하고 그 공급망 자체를 다듬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그 국가 수준의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